독고 투자자입니다. 지금은 4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고요. 시간을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뭐 요즘에 이야기들 뭐 트럼프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들이 확 바뀌다 보니까 그 말도 되게 일리가 있다 싶어가지고 시간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일단은 와 날씨가 확 더워졌어요. 한 이틀 전만 하더라도 두꺼운 옷 입고 나갔었거든요. 근데 와 이제는 갑자기 또 더워져가지고 선풍기를 틀었습니다. 선풍기를 여기가 거의 20층 좀 넘는 높이인데 이제 선풍기를 이제 벌써 틀어야 되는 계절이 왔고 이게 봄하고 가을이 짧은 게 좀 아쉬워요. 저는 그 계절들 너무 좋아했는데 특히 봄에 그 뭔가 시작되는 그런 느낌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게 뭐 하루에도 겨울 갔다가 막 뭐 여름 갔다가 트럼프 마음처럼 막 움직이니까 좀 안타깝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그러니까 그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소강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. 어제는 한 3% 정도 이렇게 빠졌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난주처럼 막 빅스가 막 튀고 막 공포 지수가 튀고 막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제는 뭐 제가 딱히 밤에 라이브 안 해도 되고 사실 제가 자기 전에 1일 1팩 마사지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를 보게 되면 한 달 전이면은 오늘이 4월 17일이니까 3월 17일이잖아요. 본격적으로 이제 빠지기 하기 바로 전이거든요. 사실 장이 2월 19일쯤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진 상태였고 지금 요 나스닥 선물 차트 같은 경우에는 2월 19일 같은 경우에 그때 22,000포인트 찍었던 22,373인가 그때 찍고 나서부터 좀 2,000포인트 정도 빠진 상태예요.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쭉 행보하다가 이제 4월 2일부터 이제 쭉 빠지기 시작했죠. 또 제가 이쯤에서 한번 사고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고 지금은 주식이 100% 정도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빅스도 사실은 그거에 비하면 뭐 피크 찍은 게 4월 8일 뭐 이때였어요. 4월 뭐 7일 뭐 이때쯤 왜냐면 폭등과 폭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의 최저점 수준이 아마 이쪽이었을 거예요. 가장 공포가 극대화됐던 시점. 그때 막 공포 지수가 막 3인가 막 그렇게 두려움 지수 뭐 이런 거 잘 안 보긴 하지만 그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말해가지고 그걸 얘기해 주면 사람들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.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. 이거 그 메트로놈 같은 거. 그래서 그때가 아마 최저점이 아니었나 싶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뒤부터는 사실 관세가 뭐 아무리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시장에 그 빅스의 영향은 별로 없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90일 이후에 하면서 갭 하락하면서 이제 완전 빅스가 폭락을 했고 뭐 유빅스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던 분들은 완전히 하루에 한 50%씩 막 마이너스 나고 막 그랬을 거예요. 그 빅스라는 게 진짜 하루 아침에 인생 종칠 수 있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. 제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. 팬데믹 때. 하여튼 참 쉽지 않은 겁니다. 하지 마세요. 웬만하면 이게 한 방에 가니까 사람이 자고 나면 내 인생이 끝나 있는 거지. 또 10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때 상당히 그 4.59% 와 장난 아니었고 그때 중국도 그렇고 뭐 베이시스 트레이딩 같은 거 마진 콜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은 이제 서서히 이제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. 뭔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들은 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뭐 공포팔이 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저는 답답한데 제 채널은 이제는 낙관론으로 보는 채널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. 굳이 제 말을 들을 필요 있겠습니까? 저보고 뭐 방구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가 뭘 아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럼 안 보면 되는 거지. 왜 락풀을 그렇게 막 3개, 4개, 11개씩 단 사람도 봤어요. 참 되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관심 종자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그리고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야 이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고 보기에는 아니 위험자산 선호 심리라고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진짜 달러를 다른 나라 사람들 다 극혐을 하는 그런 상황? 그런 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와 전혀 예상 못한 뭐 제가 예상한 대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야. 1417원.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상황을 달러원 그러니까 원화를 매수하는 타이밍이지 매도하는 타이밍이 아니라고 보긴 해요. 뭐 결국에는 회귀를 할 것 같은데 1450원대 이후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고 다음 거 보시면 WTI도 뭐 위험이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. 이게 왜 올라갈까요?
뭔가 큰 그 쇼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지나가는 것 같고 4월 8일 뭐 이때 전후가 상당히 진짜 제가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런 퀀트 쪽에 있는 그 자동적인 펀드들이 퀀트 펀드들이 자동 주문을 내면서 마진 콜과 쇼커버 같은 것들을 번갈아 왜냐면 걔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이 뭐 결국엔 두 개잖아요. 대부분 두 개잖아요. 뭐 양매도 같은 게 아닌 이상 어차피 양매도도 이제 뭐 마진 콜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양쪽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망하면 한쪽에서는 확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엄청난 폭풍우는 끝났고 지금 관세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그거를 이제 반영하면서 뭔가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것 같아요. 기름을 산다는 거는 그렇게도 막 사람들이 굉장히 낙관적이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비관적인 상황이라면은 유가를 안 사죠. 팬데믹 때 보셨잖아요. 마이너스 40불. 그게 아니더라도 10불대 이하에서 한 3, 4일 정도 있었거든요.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저는 진짜 돈 많은 부잣집 애들 있잖아요. 걔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유조선 하나 빌리자.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거 사야 돼 이거 막 발을 동동 굴리면서 막 그러고 다녔는데 그게 쉽겠습니까? 그래서 그 좋은 기회를 놓쳤죠. 그 당시에 전 세계 탱커들이 지금 난리였어요. 가격도 엄청나게 튀고 다 석유를 이제 비축해 놓으려고 장난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. 그리고 금 가격은 참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긴 하지만 저를 누가 잡겠어요. 3,000불이었던 게 4월 8일이었는데 그때는 마진콜이 나니까 금도 던지는 상황이었죠. 진짜 역사에도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금이라는 거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성격을 동시에 들고 있다. 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걸 또 보여주는데 또 뭔가 좀 평화로운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또 금을 이제 또 이렇게 세월 좋게 사는 사람도 있다. 그리고 요렇게 그 금이 사실은 1,900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이렇게 관망을 했는데 하다가 3,349불까지 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겁니다. 어마무시한. 근데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달러로부터 많은 돈들이 빠져나온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연기금들 뭐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으니까 3월 달에 그 인민은행 중국의 인민은행이 5톤 샀다고 뻥쳤는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50톤을 샀다고 우리나라 하나은행 금보유량이 104톤인데 중국이 3월 한 달 동안 50톤을 쓸어 모았습니다. 어마어마한 진짜 다마 하나는 진짜 굉장한 나라 제국이에요 제국 진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. 저는 사실은 주식이 싸면 땡큐다 생각을 하고 이제 사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4월 7일 날 이때 이제 폭락이 엄청 극단에 치달을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때 사람들한테 그 페북에다가 글을 올리는 게 있었거든요. 1년 6개월 동안 이제 기다리던 폭락이었는데 추가로 슬슬 5분 안에서 들어갑니다. 했던 이제 그 날이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 똑같은 얘기예요. 부자들도 이미 사서 있고 인사이더들 임원들도 사고 있고 크립토에 있는 사람들도 크립토를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 비트코인이 막 7만 3천 불인가 5천 불인가 막 이때까지 갔었을 거야. 막 그렇게 새로운 이제 그 크립토의 고래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는 그런 상황까지 도표를 다 보여드렸습니다.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고 이건 한 제가 두세 번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제 지인이 물어본 거야. 아직 좀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들어가시나 보군요. 이번엔 중국에 계신 사업가 한국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름이 나오겠네. 나스닥 마이너스 27%면 나쁘지 않습니다. 5분할로 들어갔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텀을 두고 격일로 살지는 봐가면서 합니다. 바닥은 못 맞추지만 싼 건 확실합니다. 라고 얘기를 드렸고 결국에는 제가 트래킹 쭉 그 지수를 트래킹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바닥일 때도 10% 정도 담았고 그리고 폭등한 날 초입에서 또 30%를 시장가로 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럭저럭 괜찮은 투자였던 것 같아요. 그 뒤로 지금까지 그 가격대까지는 지수가 안 가는 거 보면은 뭐 괜찮은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희한하게 제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던 1년 6개월 동안에는 장이 오르면은 구독자들이 빠지고 장이 빠지면은 구독자들이 늘었어요. 근데 지금은 장이 오르잖아요. 그러면 구독자들이 확 늘어요. 그리고 빠지면은 슬금슬금 빠져요. 이게 개인들의 멘탈이 진짜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보면은 찰리 먼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.
시장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되는 투자자들은 평범한 수익률이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그 투자하는 분들이 하루하루 점쟁이를 찾는 것 같아요. 이 점쟁이 저 점쟁이, 이 유튜버 저 유튜버, 당일 급등락 같은 것들을 맞출 수 있는 그런 투자자들을 찾으러 막 다니는 것 같은데, 세상에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월가에도 없고 여의도도 없고 유튜버에도 더더욱 없는 것 같고, 유튜버도 진짜 그냥 뉴스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, 그렇죠?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것들 바라지 마세요. 저한테도 많은 것들 바라지 마시고, 그냥 저는 제 스타일대로 쭉 해서 쭉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고, 여러분 여러분 스타일대로 가시는 건데, 뭐 그게 약간 맞는 스타일의 뭐 유튜버라든가 투자 전문가들 만나면은 뭐 괜찮은 건데, 그게 아니면은 그냥 본인의 투자 방법대로 찾아가시고 유튜브 안 봐도 솔직히 뭐 괜찮습니다. 저는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어떤 내가 투자의 그 전략을 하나를 취한다면은 이걸 끝까지 밀고 가는 그런 게 멘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하나의 방식을.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요. 사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되게 멘탈이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.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, 저도 세일즈를 하던 사람인데 불굴의 의지가 없으면 남한테 뭔가를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사업하시는 분들도 진짜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인데, 혹시 사업하는 분들은 여성분들도 상당히 그 자립심, 좀 독립심이 강하고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멘탈이 상당히 중요한데, 요걸 보시면은 보테가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멘탈이라는 거는 한쪽 발을 들고 오렌지 주스가 이렇게 가득한 이런 주스잔 이런 것들, 이런 쟁반 같은 거를 들고 오랫동안 서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. 버티는 거예요. 만약에 멘탈이 흔들린다, 다리가 흔들린다, 그러면 엎어지고 이걸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. 멘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. 아무리 좋은 뭐 나의 뭐 정보라든가 뭐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버틸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런 멘탈을 기르려면 당연히 이제 책을 좀 많이 봐야겠죠.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희망을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 또 소외된 사람들이에요. 전 늘 소외된 사람입니다. 상승장에서는 반대로 가고 하락장에서도 또 반대로 가고, 그래서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유튜브가 잘 되려면 공포 조장을 막 해야 돼요. 추가적인 뭐가 옵니다. 그래서 공포 조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때그때 달라요. 지금은 공포가 너무 많이 이제 지나간 상태고, 관세가 너무 많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좀 진료하는 것도 있고, 트럼프가 계속해서 뒷걸음치는 것도 그렇고, 정점은 지났다고 보는 게 맞아요. 관세의 정점이 지났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반영한 것의 정점은 지났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영원히 안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언젠간 끝납니다. 물론 그런 게 있죠.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건 아니에요. 1기 때도 타협하는데 2년 걸렸어요. 그리고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작정을 했어요. 이 작정을 했다고 하니까, 중국이 작정을 했다고 하니까 뭔가 이제 말귀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미국이 작정한 거 아니야? 라고 하는데, 맞아요. 미국도 작정했는데 중국도 작정을 했어요. 중국도 미국을 이번 기회에 좀 버릇을 들여놓으려고, 죽이려고 관세 때리고 히토류 같은 거 수출 금지하고, 그리고 소포 같은 거 수출 이제 홍콩에서 금지했잖아요. 금지해버리고, 지금도 마찬가지, 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. 계속해서 얘네들도 같이 선전포고하고 공격하고 전쟁하고 그런 상황인데,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 맞죠?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. 일방적으로는 미국이 중국을 죽이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. 관세 뭐 145%를 뭐 미국이 중국한테 때렸지만 중국도 마찬가지로 125%를 미국한테 때렸거든요. 이게 뭡니까? 둘 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지. 근데 예전에는 일기 때는 뭔가 그 추이를 보면은 중국이 조금 그래도 지금까지 지금만큼 강하지 않았어요. 생각보다는, 제 기억보다는 강한데 지금만큼 강하지 않은데, 지금은 진짜 와, 이가 독을 품고 지금 트럼프랑 싸우는구나, 그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. 그래서 저번 영상 때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,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. 한 3배 정도를 평균적으로 미국이 중국보다 많이 수입을 하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진짜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해가지고 1분기 그 중국 GDP가 5.4%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했어요. 그런데 이제 그게 그 미국에 있는 재고가 소진되고 물가가 또 튀고 금리도 튀고 그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연준이 못 내리죠.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.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알아서 죽겠거니 놔둬 버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작정을 한 거죠,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뭐 트럼프가 계속해서 얘기하죠. 중국이 전화를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,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냥 너 알아서 해라.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다. 그냥 가만히 있겠다. 이렇게 해서 지금 상황이
약간 프로세스를 이해를 하시면은 아 왜 이렇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? 아 중국 네가 더 힘들 것 같은데 왜 넌 가만히 있는 거야?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. 지금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또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시스템 리스크를 건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중국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.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. 왜냐면 재고가 소진돼서 물가가 오르고 국채 금리가 따라서 튈 수밖에 없죠. 금리를 물가 때문에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다 보니까 헝다 사태 때 3년 전인가 2년 전에 막 터졌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. 이거는 그렇게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망할 만큼 거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. 지나가는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반중 감정이 되게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그런 게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반중 감정이 엄청난 사람들이 악플을 엄청나게 달았어. 중국 이제 망할 거야. 끝났어. 그래 우리나라 언론들도 너무 막 중국이 망한다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계속 5%대의 GDP 성장을 보였고 지금 뭐 중국이 망했습니까? 지금 1분기 그 데이터들을 제가 또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매일 뭐 엄청난 양을 보여드리니까 뭐 1선 도시, 3선 도시, 2선 도시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관신으로 해서 GDP 뭐 소비 이런 거 올라가는 거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. 그거 보고 쓰면 지금 중국은 뭔가 룸이 있어.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야 이것 봐. 저도 사실 중국에 대해서는 비관론자긴 하지만 적당한 비관론자죠. 객관적인 비관론자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 올라온 거는 야 이게 중국이 돈을 풀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철폐하고 마이너도 초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구나. 제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예전과 좀 달라진 모습들 좀 보이고 있고 또 이 전쟁을 하려면은 기초 체력이 되게 필요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중국이 생각보다 많은 정책들을 펼치면서 이게 조금씩은 먹혀간다. 물론 이게 굉장히 엄청난 그 GDP의 상승으로 보이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건 예상하고 좀 다르긴 다르네?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누군가 이제 시진핑에게 반대를 들거나 누군가 찍 소리를 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바로 깜빡합니다. 뭐 마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아름답던 그 연예인 있었잖아요. 그 세금 잘 안 냈던 여성분 그분도 사라졌다가 발견되는데 완전 그러니까 웃을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일어나요. 이게 입단속을 하는 나라예요. 그래서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미국은 1,200만 명이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저는 더 건강한 건 당연히 중국이 아니라 미국인데 이 전쟁에 있어서는 뭔가 단합되고 뭔가 단속을 하고 이런 나라가 조금 더 뭐랄까 유리한 건 맞아.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뭐 둘 다 피 튀기고 힘들고 사실 뭐 중국 기업들도 중국 수출 기업들도 힘들죠. 여러 가지 다 힘든 상황인데 전쟁이니까. 근데 중국이 예전 같진 않다.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미국 우선주의, 미국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제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뭔가 생각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일단은 어제 뉴스긴 한데 저는 올해 잘하면은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쪽이거든요. 지금 월가에서도 의견이 갈려요. 제가 처음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월가에서는 대부분 올해 금리를 3번이나 4번 정도 내릴 것이다. 왜냐면 경기가 침체로 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번은 내릴 것이다. 이런 분위기였는데 저는 야 올해 관세 때문에 물가 튀면은 파월이 내릴 수 있는 룸이 없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그 뒤부터 뭐 모건 스탠리라든가 몇 개의 아이비들이 올해 안 내린다 이런 얘기를 나오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관세 전쟁이 상당히 오래 가요. 뭐 1기 때는 2년 갔잖아요. 그러니까 관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너무 심해요. 이게 240 그때 같은 경우에는 뭐 40% 50% 이렇게까지 올리긴 했었거든요. 1기 때는. 근데 지금의 뭐 145, 125 이 정도는 너무 높아서 이게 결국에는 뒷걸음 치지 않을까 둘 다.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파월은 본인이 먼저 수그리진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트럼프를 압박을 할 것 같아요. 지금 우리는 금리를 인하할 생각이 당장 없기 때문에 너가 지금 네가 부리고 있는 객기를 빨리 접어라.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진다. 그렇기 때문에 압박을 하기 위해서 1기 때도 압박을 했어요. 그 트럼프 그 휘하에서 그렇게 막 내리라고 막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월은 버텼잖아요. 대단한 사람이다 진짜. 이번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. 관세 전쟁이 엄청난 1기 때도 그렇게 내리라고 했는데 안 내렸잖아요.
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반복이 되는 것 같고,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면은 일기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, 없으면은 이제 다음 시간 때 설명을 드릴까요? 왜냐면 일기 때 일어났던 일들이 제가 대략적으로 스터디를 해보니까 와 되게 똑같구나, 되게 비슷하구나, 그리고 되게 징하게 싸웠었고. 왜냐면 그 상황에서 제가 주식을, 미국 주식을 한 지가 이제 2017년 1월부터 했으니까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그 시기였어요. 그 뒤로는 그렇게 막 고난했던 그런 시기가 없었거든요. 근데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, 진짜. 왜냐면 사실은 2017년 1월에 시작할 때는 주식시장이 되게 좋았어요. 계속 좋았고 빅테크들 날아가고 있었고, 그때도 지금처럼 되게 좋았습니다. 근데 야, 처음 보는 매운맛을 진짜 제대로 느껴보냐, 개폭락했었거든요. 그래서 야, 잠을 못 자겠더라고. 그래서 막 지금은 안 그러지만 파월이 무슨 얘기하는지 그 FOMC 회의 같은 거 그때 동시동영하고 막 했었거든요. 그것까지 막 가서 일어나서 보고 막 그러면서 출근하고 막 그랬던 시간이 나는데, 뭐 지금은 좀 여유롭게 시간을 볼 수 있죠. 왜냐면 여유가 그때에 비해서는 제가 대비를 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데,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추억은 추억인데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. 그렇죠? 근데 그래도 그렇게 관세 전쟁을 한다는 거는 역사상, 제 역사상, 투자 역사상 처음 보는 것 같고, 물론 뭐 1930년대 그때도 있었긴 했지만 뭐 그거 옛날 얘기잖아요.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는 이건 굉장히 낯선 그런 사태였는데, 이게 또 반복이 또 되네요, 4년 만에.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관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. 그리고 이 징징거리는 이 증시에 우리가 화답하고 계속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. 3% 빠졌는데 뭐 또 올라오겠지. 또 기다려보세요.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 그래도 시장이 관망한 척 하면서 살짝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주식을 다 샀다고 하면은 그 시세를 보지 마시고 그냥 잠드시고, 그리고 물린 분들이 있다면은 뭐 답이 없습니다. 그냥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, 또 돈을 어떻게 융통해가지고 또 물타기 하는 것도 괜찮고. 왜냐면 뭐 미국 주식은 뭐 망했습니까? 여러분들이 이상한 종목들 사지 않는 이상은, 예를 들어서 뭐 현금이 충분하고 그 마진율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회귀하게 돼요. 원래 자리로 가게 됩니다.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 사진을 먼저 띄워드렸어야 됐는데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슬라이드 놓치는 넘기는 거를 깜빡했는데, 이게 2014년쯤부터 해서 2024년 며칠 전까지의 그 나스닥 그래프거든요. 보고 있으면은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초까지 2년 동안 그 저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1차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나스닥 차트입니다. 이게 빨간 선을 이렇게 제가 그어 놓은 게 그 시기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인생에 가장 미국 주식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여기에 이 뾰족한 거 있죠, 뾰족한 거. 201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의 악몽이라고 막 그랬었는데, 이걸 다 맞았어요. 그때는 주식을 뭐 이때쯤에 시작을 해서 저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 IT로 잡아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. 넷플릭스, 엔비디아 다 날아가던 시기였어요. 애플도 마찬가지. 근데 이걸 다 맞은 거죠. 100% 있는 상태에서. 저는 폭락 전에는 무조건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. 조금이든 뭐 전부든 간에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깨달았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, 이때 저도 손해를 조금 보긴 했지만 결국에는 다 메꿔지고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고, 이때는 제가 뭐 과열이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그래서 2019년 아마 여름인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빅스를 사서 모으기 시작했는데, 장이 쭉 올라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장이 쭉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. 계속 빅스를 손절을 못하고 이게 물 탄 거예요. 그래서 엄청난 분량을 제가 빅스를 갖고 있었는데,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. 진짜 힘들었었고 살맛이 안 나는 상태였는데, 그때 당시 무슨 일이 터졌냐, 이 뾰족한 거 보시죠. 이 뾰족한 게 뭐냐면은 그 팬데믹 터진 거야, 팬데믹.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빅스가 미친듯이 폭등을 해가지고 잘 팔고 현금이 아니라 주식으로 갈아타가지고 완전히 잘 대박을 쳤고, 여기서 쳤고, 그 다음 해죠.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이잖아요. 2020년 3월. 그리고 몇 달 뒤인 2021년이 되자마자 퇴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식을 쭉 갖고 있었고, 2020 언제지? 2023년이죠, 3년. 3년쯤에 주식을 어느 정도 팔았죠. 다 팔았죠. 초반부터 여름까지 쭉 팔았던 게 이때였고, 그래서 이걸 다 피했어요. 이걸 다 피했는데 주식을 다시 못 샀어요. 왜냐면 시장이 뭔가 저게 올 것 같았어요. 그 쇼크가, 왜냐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았고, 그 당시에 고물가,
저기 누구지? 저기 파월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뭔가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AI 오픈 AI가 나오면서 이게 끝없는 상승을 하면서 요걸 못 먹었죠. 예, 요걸 못 먹고 지금 계속 현금을 1년 6개월 동안 갖고 있다가 쭉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잘 샀습니다. 그래서 사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로그 차트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보기 딱 좋아요. 이게 보면은 이게 팬데믹 터진 거 굉장히 샤프하잖아요. 샤프한데 이게 크리스마스의 악몽 같은 경우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 폭락장도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, 진짜. 장난 아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거 2022년에 그 폭락장 있잖아요, 폭락장. 그 1년 내내 하락했어요, 1년 내내. 여기는 저는 반등 갈 때 잘 이렇게 빠져나온 것 같은데 이때쯤에 근데 그 뒤부터도 바닥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와 진짜 엄청난 그때 구독자 많이 모았죠 이때 이때 많이 모았었고 그래서 쭉 올라갔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.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쩌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됐는데 이때 있죠 이때 그 미중 무역 전쟁이 2년 동안 펼쳐진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갈 길 다 가요. 왜냐면 이런 신호와 소음들 관세 전쟁이라는 게 전쟁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시장이 가긴 가요. 계속해서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러고 지내요. 그래서 무역 전쟁 40% 50% 60%까지 관세를 때리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시장은 갑니다. 갈 길 가요. 그래서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L자형으로 이렇게 그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. 쭉 올라가다가 호재 같은 게 오면은 계단형으로 올라가는 그런 장세 있긴 하겠지만 2년 동안의 그런 시장의 움직임들을 복귀를 해 보면은 그래도 역시 그 뭐랄까 급등락이라는 게 상당히 크구나. 여기 보면은 지금 멀리서 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이렇게 보면 뭐 이 W가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.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큰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방망이를 짧게 해가지고 올해는 투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리고 테슬라를 300불 때부터 매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. 그냥 무릎에서 팔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자는 저의 그 원칙이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. 특히 트럼프 때는 힘들어. 트럼프 때는 뭐 계속 변동이 있고 폭락장이 트럼프 때 2번 있었잖아요.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.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. 트럼프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셔야 된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. 일단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폭락장이 한 번 왔어요. 지금 취임한 지가 지금 석 달도 안 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폭락장이 이미 한 번 왔잖아요. 그리고 다음 폭락장은 뭐가 올까? 뭐 전쟁밖에 없죠. 뭐 지금 당장으로서 볼 때는 뭐 팬데믹이 다시 올 가능성은 뭐 그건 가봐야 되는 거고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시기는 뭐 2년 정도면 오지 않을까. 그냥 저의 그냥 뇌피셜로 생각하는데 이건 뭐 많은 전문가들 뭐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국방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 그런 시나리오니까 한번 새겨들을만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간에 2018년도 3월 22일 이때 이제 트럼프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다 관세를 때리겠다 막 얘기를 해요. 처음으로 그때 얘기를 한 거거든요. 이게 생각해 보면은 3월 22일이잖아요. 지금 보시면은 4월 2일에 관세를 때렸잖아요. 근데 그 전에 이제 얘기를 쭉 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비슷해. 근데 비슷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거의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바로 때린 거.